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200년 만에 폭우가 휩쓸고 간 경남 거제 지역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도로와 주택이 잠기고 산사태도 속출했는데요.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까지 겹치면서 어촌과 주요 관광지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연결합니다. 김다영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남 거제 옥포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근우 기자는 어디입니까? 네, 저는 거제시에 있는 어촌인 회진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김다영 기자, 아직 이른 시간인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경남 거제 옥포동은 원래 거제 최대 상권 중 한 곳인데요. 며칠 전 폭우가 휩쓸고 간 이곳은 활기를 잃고 사실상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가게 두 군데를 보여드리면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곳을 보시면 여기는 원래 주류를 파는 가게인데요. 이 안쪽으로는 이 물에 젖은 침대 그리고 의자들이 나뒹굴고 있고요. 이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성한 곳이 거의 한 군데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가의 가전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망가진 냉장고와 집기류가 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요. 저 뒤쪽을 보시면 냉장고도, 커다란 냉장고도 이 침수 피해를 보고 망가진 채로 밖으로 버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가게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이곳은 심지어 창문까지 산산조각이 나서 더 이상 영업은 어려워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 바닥에는 커다란 구멍도 나 있고 이 보도블럭과 아스팔트가 산산조각이 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요. 상인들은 물론이고 거제시 공무원들이 나와서 복구 작업을 한참 벌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피해 복구가 언제쯤 가능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서 막막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 이번 폭우로 경남 거제 일대에서는 사망자 1명, 부상자 4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나무 전도 등 피해 신고도 2,100건 넘게 발생했고요. 단수 상태인 1,300여 세대는 늦은 시간까지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정부별로 본격적인 피해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가 대폭 증가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김근우 기자, 새벽부터 주민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른 새벽부터 이 흙탕물이 묻은 가재도구를 들고 나와서 정리하고 내놓는 주민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가 뜨면서 정말 가만히 서 있기에도 굉장히 덥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뜨거운 날씨로 바뀌었는데요.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들 어쨌든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는 데 진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 뒤로 이제 주민들이 꺼내놓은 가재도구가 좀 보이실 텐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선풍기라든지 세탁기, 청소기 같은 보통 집 안에서 쓰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폭우 당시에 방 안 깊숙한 곳까지 흙탕물이 밀려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다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100m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이렇게 바다와 가까우면 물이 잘 빠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극한호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봤는데요. 바닷물 수위가 오르는 대조기와 겹치면서 물이 제때 빠지지 못한 겁니다. 이 때문에 마을 곳곳에 물이 차올랐고 방 안까지 물이 들어온 집도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덥고 습한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새벽부터 응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복구지 물에 젖은 가재도구는 대부분 버려야 하고 비가 더 오면 추가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걱정도 큽니다. 이렇게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주민들 힘만으로는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에 거제와 통영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는데요. 특히 빠른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폭우 피해 현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김다영, 김근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2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시는 도심 전체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참혹한 수해 현장을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주거단지. 뒤편 녹색 산비탈 한가운데가 마치 칼로 도려낸 듯 누런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거센 빗줄기에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토사가 아파트 1층과 2층 세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비가 그친 거제 시내. 드론으로 내려다본 전경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거리는 보도블록이 뜯겨나가 바닥을 드러냈고 횡단보도 인근 아스팔트는 종이짝처럼 찢기고 큰 구덩이가 피었습니다. 1층 상가들은 유리가 산산조각이나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고 가게 앞은 쓸려 내려온 토사와 파편이 산더미처럼 쌓여 사람들의 발길을 가로막습니다. 거제 중심지 초등학교 운동장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는 물에 젖어 교실에서 꺼내놓은 종이 상자와 나무 걸상 등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도로 한쪽이 푹 꺼지고 무너져 내린 탓에 통행이 차단됐고 남아있는 한쪽 차선으로만 차량과 주민들이 위험천만하게 교차해 지나갑니다. 도로 한가운데에는 바퀴마저 사라진 채 흙탕물을 뒤집어 쓴 차량이 덩그러니 멈춰섰습니다. 비구름이 걷히고 야속할 만큼 파란 하늘이 드러났지만 200년 만의 기습폭우가 거제 중심가에 남긴 상처가 씻겨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이번 남해안 폭우는 국지적으로 내린 탓에 영남의 가뭄 해갈에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뭄 뒤 큰 비가 내린 곳에 홍수 위험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극한호우가 쏟아진 경남 일대는 광복절 연휴 전까지 가뭄 걱정이 가장 심했습니다. 부산과 밀양, 김해, 청도와 울주는 심한 가뭄, 거제는 보통 가뭄 지역이었습니다. 광복절 연휴 사흘 동안 2달치 누적 기준으로 강수 부족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했습니다. 거제 색깔은 극적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 가뭄은 해소된 겁니다. 하지만 울주와 청도 등 심한 가뭄 지역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비가 경남 남해안, 그것도 거제와 통영 등 특정 지역에만 쏟아진 송곳 폭우였기 때문입니다. 해안 지역 특성상 물이 빠르게 바다로 빠져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거제에 내린 막대한 양의 비는 가뭄의 단비라기보다 위험한 폭우였습니다. 바짝 메마른 땅에 폭우가 오면 토양이 빗물을 머금기 힘들어져 산사태는 물론 홍수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영국 기상학자가 젖은 땅과 보통 여름 땅, 폭염 이후 땅의 물 흡수율을 비교했더니 폭염에 시달린 땅은 마치 아스팔트 도로처럼 물을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유럽에서 심한 가뭄 끝에 홍수 피해가 났던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극한 가뭄과 극한 호우로 가는 롤러코스터가 일상이 될 거란 점입니다. 기후 채찍질이라고 기상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극한 가뭄과 극한 호우가 계속 연달아서 오는 거예요. 번갈아서 오는 그런 상황인데 극단적인 그런 날씨들과 이것이 일상화되는 그런 뉴 노멀 상황이다. 아직 달력은 8월 중순, 여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며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오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 태풍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이번처럼 태풍이 남긴 수증기만으로 언제든 극한호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극한 호우가 잦아들자마자 이제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절기 처서가 코앞이지만 올해도 더위가 꺾이는 이른바 처서 매직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한 호우가 잦아들자 다시 늦여름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낮 기온까지 크게 치솟자 기상청은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절기상 처서인 오는 23일을 지나 이달 하순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위가 꺾인다는 이른바 처서 매직을 올해도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난해 처서에도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27.4도로 처서일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한낮 기온도 33도에 육박했습니다. 이 같은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는 경향은 최근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30년간 처서 이래 전국 기온 통계를 보면 아침 저녁 기온이 내려가고 한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33도에 육박하는 낮더위와 4차례의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기상청은 호우를 유발했던 기압계가 물러난 뒤 다시 덥고 습한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당분간 33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폭염특보가 더 확대하거나 밤 더위가 길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한국이 이란 전쟁 장기화의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일기 북미 정상회담을 모두 배석하며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큰 실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 언론은 이번 한미훈련 축소에 대체로 비판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힘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맹비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시작한 이란 전쟁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 동맹국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분석한 건데요. 악시오스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동맹국 응징 과정에서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이란 비핵화를 돕지 않겠다고 했다며 매년 이뤄져 온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한국이 미국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또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으로 상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 get along with them very well. No, what I'm doing is making things safer. We can't go around and protect all of these countries, especially when they're not there to help us. 악시오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함께 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해군 항모 워싱턴함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 장기화로 태평양 지역의 미 해군 항모 부재가 몇 달씩 이어질 수 있다면서 태평양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중국이 워싱턴함의 중동 이동을 반기고 있고 미국의 방어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주변국에게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유화적 조치에 나서고 한국은 이란 비핵화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면서 한국 내부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의 실수라고 평가했다고요. 네, 트럼프 일기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큰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번 한미훈련 축소 결정은 트럼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거라면서 이란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부정적인 영향은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여야 지도부도 이번 훈련 축소에 대한 반응을 오늘 내놨습니다. 동아태 소위 위원장이자 공화당 소속인 영킴 하원 의원은 먼저 한미동맹과 합동안보훈련이 지역 안정과 적대 세력 억제에는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과 시민에 대한 대우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중요한 동맹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한미훈련 축소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이란 전쟁 비협조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 대한 대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밝힌 대로 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거듭 주장한 건데요. 영김 의원과 달리 미 하원 동아태 소위 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며 오전 훈련 축소를 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낸 베라 의원은 공산주의 독재자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미국의 억지 태세를 약화하는 건 동맹국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를 포함해 당권 경쟁을 벌였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과 만찬을 합니다.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새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분위기 전환을 위한 내각 쇄신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합니다.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의원과 송영길 의원 역시 함께합니다.
전대 과정에서 당권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불거진 지지층 분열을 수습하고 당내 통합을 도모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의 그 책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만찬을 계기로 당내 갈등이 해소될지는 물론 당청 간 어떤 현안이 논의될지도 주목되는데 새 여당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당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후속 인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왔습니다.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한성숙 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의 개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지명되는 장관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곧바로 나서야 하는 만큼 교체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개각 시점은 유동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 추가 개편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아직 자리가 비어있는 AI 미래기획 수석과 대변인, 국토교통 비서관 등의 인선이 이뤄질 수 있는데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지난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가 14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전국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커다란 화물차가 넘어져 있습니다. 승용차 앞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어제 저녁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연곡 졸음쉼터 인근에서 난 사고 현장 모습입니다. 14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20대 외국인은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부 차로가 2시간 넘게 통제되면서 한동안 도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났다고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자정쯤에는 경기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천둥 번개가 지듯이 그러길래 이상해서 밖에 나왔더니 폭발하는 소리죠. 지금도 불기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어요, 지금. 공장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개 동 가운데 3개 동에 불이 번진 끝에 3시간 40분이 지나서야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가연성 물질인 신호가 다량 보관돼 진화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낮에는 전주시 서신동에 있는 건물 1층 사무실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를 마신 주민 6명 중 4명이 이송됐습니다. 소방은 에어컨을 고치다가 불이 났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검찰이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강북 모텔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에게 호감을 표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위해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도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약물로 피해자들이 죽을 줄 몰랐다며 범행 고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을 당할까 우려해 약물을 건넨 행동은 반성하지만 의도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건네며 고개 숙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 역시 피해자 3명에게 정신과 약을 탄 숙취 해소제를 건넨 사실이 없고 재범 위험성 역시 없다며 오히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구형에 앞서 김 씨 측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멸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은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비슷한 기간 또 다른 남성 3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비바람에 가로수는 물론 신호등까지 쓰러졌고 오래된 빈집들은 빗물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아예 무너졌습니다. 뒷산에서 쏟아진 돌무더기가 인가와 차량을 그대로 덮쳤고 커다란 나무 더미가 1층 벽을 뚫고 들어온 주택도 있습니다. 완전 팍 이렇게 총알이 들어오듯이 순식간에 그 옆에가 침실이었거든. 네, 기록적인 폭우가 그치고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다시 꿉꿉한 찜솥에 들어온 것처럼 날이 덥습니다. 올해도 처섬매직은 없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좀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찜통더위, 찜솥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비구름이 남긴 수증기의 영향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들이 계속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 8월 초에 이어지던 그런 극한적인 폭염은 당연히 그쳤지만 비가 온 뒤에 선선한 기분이 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더운 이유가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 쪽에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나라 남쪽에서 계속 열대 바다로부터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계속 밀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도 전국 곳곳에 지금 기습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구름이 이제 지나간 줄 알았는데 오늘 소나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그 거제도에 내릴 때의 그런 어떤 강수 형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강한 햇빛에 의해서 해가 뜨면 지면 부분이 가열이 되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수증기들과 함께 상승하면서 이제 응결에 대해서 비구름이 생기고 그게 쏟아지는 그런 소낙성 강수는 오늘과 내일까지도 계속 내륙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는 23일이 절기상 처서인데 올해는 처서 매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여름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옛날에는 처서 그러면 목이 입이 삐뚤어질 정도로 공기가 맞아요. 확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도 그렇고 올 여름에도 그런데 자, 이 절기가 이제 태양의 그 경도에 따라서 정해진 건데 예. 처서 때 반드시 이제 시원해지지 않는 그런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 그러니까 우리 몸이 더위를 느끼는 그런 온도는 지속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 아까 말한 남쪽에서 습한 공기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원한 그런 그 느낌이 없는 그런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나타날 겁니다. 네, 이 거제나 이제 통영 지역 등 이제 피해가 좀 참혹했지 않습니까? 비가 그치자마자 근데 곧바로 폭염이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도 지금 힘들어지겠는데 감염병 위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온 뒤에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기온이 계속 높다 보니까 그 복구 작업하는 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그 피부 감염 또는 고온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 뭐 냄새, 악취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질 텐데 따라서 복구 작업하는 인력들의 그 어떤 감염 또는 그 열 탈진, 물 부족 이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 써서 복구 작업에 임해야 될 겁니다. 네. 그 거제 폭우 얘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900mm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태풍도 없었는데 네. 이렇게나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그 송고폭우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2002년 8월 31일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내린 강수량 1위 기록이 강릉이 갖고 있습니다. 그때 태풍 루사가 내륙을 거쳐서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때도 이번 거제처럼 동쪽에 고기압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금방 빠져나가지 않고 천천히 있으면서 강릉에 870.5mm가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적지만 태풍이 아닌 그냥 단순한 온대 저기압 때문에 654.3mm가 2026년 8월 17일 기록됩니다. 예. 자,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 원인이 이제 여러 시간 동안 계속해서 남쪽에서 강한 하층 제트가 퍼 날라주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동쪽에 있는 고기압에 막혀서 계속 그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개 그런 단시간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하는 그 강수 형태는 한두 시간 내에 쏟아붓고 빠지는 그런 형태인데 이 상태는 계속 하루 한 반 정도가 이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틀 동안 한 950mm 넘는 비가 내렸고 하루에 그런 그 600mm가 넘는 그 거제 지역의 강수량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내린 하루 강수량의 2위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작 이 대미나 저수지가 많은 이 내륙 지방에는 비가 적게 내려서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뭐 저수율 변화가 좀 미미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오히려 홍수나 이제 산사태 위험만 좀 커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내린 강수량이 워낙 공간적으로 굉장히 국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 통영 부근 두 군데가 많이 왔고 나머지 조금만 벗어나면 공간적으로 한 200mm 정도밖에 오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서울 등 이 지역은 뭐 30mm 안팎밖에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마 때 비가 부족한 지역들이 저 전라도, 경상도 지역이었는데 네. 비가 온 건 사실이지만 그 전체적인 넓은 지역에서 완전 해결이 되기에는 부족한 그런 양이었습니다. 대신 거제와 통영에서는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강수량의 그 지역적인 편차가 매우 큰 그런 형태인데 최근 여름 들어서 내리는 비의 형태들이 예. 거의 그렇습니다. 온 곳에 작년에도 경남 산청에서는 한 3일 동안에 750mm 안팎의 비가 내렸고 그런데 매우 국지적으로 내리는 그런 형태의 여름철 강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거제 옥포동 아파트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는데 폭염과 가뭄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번처럼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지면 가뭄 해갈은 잘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산사태 위험이 무척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메마른 상태는 이제 시멘트나 아스팔트 포장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예. 메말라서 땅이 딱딱해진 상태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 땅속으로 서서히 내리면 땅속으로 스며들 텐데 워낙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니까 그게 땅 표면을 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흘러가서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강하천이 금방 불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땅 속에 있는 산에 있는 그 땅들이 예. 자갈과 흙이 막 겹치면서 그런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 중에 중요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계속 날씨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해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8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아시아 순방 때 김정은과 대면 회담을 마련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해왔으며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 때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한미연합훈련 대포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라고 말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해 11월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고 오는 11월 APEC 회의 때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날씨 계속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폭우를 만든 거대한 수증기의 원인으로 고수온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반도 주변의 수온이 무척 높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날씨가 전망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의 온도가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바닷물의 온도가
과거보다 따뜻해졌고 특히 한반도 부근의 바닷물의 온도도 높아졌거든요. 예. 자, 바닷물이 따뜻하면 대기 중으로 따뜻한 바다로부터 많은 양의 수증기가 방출이 됩니다. 이 수증기 때문에 폭염이 더 늘어나고 열대야도 더 늘어나고 또 폭우도 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그런 기압 배치하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에 덮여 있는 것도 그런 원인이 되고 거기에다가 따뜻한 바닷물의 온도가 역시 그런 그 폭우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따뜻한 바닷물의 상태가 이제 폭우를 좀 더 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고수온 현상이 8월 말이나 이제 9월 초까지도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8월 하지 때부터 하지가 낮의 길이가 가장 길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가장 많은데 그로부터 약 한 달 반 뒤 그 대기가 가장 뜨거울 때 이제 8월 초 우리나라 그 극한적인 폭염이 나타났거든요. 네. 자, 바닷물은 대기보다 더 비열이 크기 때문에 하지로부터 약 2달 정도, 그러니까 금방 끝나는 게 아니죠. 바닷물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 때가 이제 가장 1년 정도 높은 때가 9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는 금방 식지 않기 때문에 계속 따뜻한 그 바다 상태는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염이 금방 끝나지 않고 뭐 열대야도 금방 사라지지 않고 또 태풍의 발생 가능성도 바닷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올해 8월 말에서 한 9월쯤에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리고 강력한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충분히 있죠. 지금 오늘 밤에 18호 태풍이 아마 발생을 할 겁니다. 예. 괌 동쪽 그 열대 바다에서. 자, 그 태풍이 우리나라로 한 열흘 뒤 얘기지만 우리나라로 향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그건 이제 태풍이 발생하면 추적이 가능하니까 예상이 되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따뜻한 바닷물 때문에 태풍의 에너지 공급은 따뜻한 바닷물이거든요. 바다에서 증발되는 수증기인데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태풍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는 당시 그 우리나라 기압 배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태풍이 앞으로 이제 그런 중요한 한반도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점점 더 될 것이다. 바닷물의 온도는 계속해서 그 9월까지도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올해 늦더위가 이어지고 강력한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얼굴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이 제작돼 공유까지 됐는데 이 학교 학생이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30명 가까운 여학생이 범행 대상이 됐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남 지역에 사는 40대 남성은 최근 고등학생 딸에게서 당황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누군가 여학생 얼굴로 성적 합성물을 만들었는데 딸도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애로부터 들었습니다. 애로부터 들었고 자기 사진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은 내가 내 피해가 얼마 정도고 이 페이크 어떻게 합성되는지 모를 때라서. 만든 사람은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A군. 지난 3월에서 4월에 또래 여학생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으로 성적 합성물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가 확인한 피해 학생은 30명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 1학년으로 1학년에 피해가 없는 반이 없다는 게 학교 관계자 설명입니다. 이게 어딘가에 누군가의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너무너무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로 발칵 뒤집힌 학교.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에게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고 A군과 피해 학생들 동선을 분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학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외부 연계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적극 진행할 예정입니다. A군은 학교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이지만 민감한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래를 상대로 성적 합성물을 절약한 이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경찰이 어떤 수사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PC방 게임에 빠져 생후 7개월 된 젖먹이 아기를 굶겨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1,200만 원 넘는 양육 지원금은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피해 아동 앞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복지급여는 총 1,217만 원. 특히 이들 부부는 아들이 숨진 지난 7월에도 부모 급여와 아동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부부를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갓 태어난 아들을 집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사망 당시 아기의 몸무게는 3kg대로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부검 결과 사인은 영양실조와 탈수, 말 그대로 굶어 죽은 겁니다. 문제는 아기가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7개월 동안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전시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과거 영유아 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어 행정 시스템상 별다른 이상 징후가 잡히지 않은 건데요. 이번 사건으로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양육수당을 기계적으로 입금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아동의 생존 여부와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대면 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무인 점포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절단기까지 동원해 현금 교환기 자물쇠를 뜯어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앳돼 보이는 두 여성이 인형 뽑기 점포에 들어와 현금 교환기 위에 달린 자물쇠를 만지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큼지막한 절단기를 꺼내 자물쇠를 자르려고 시도합니다. 쉽게 잘리지 않는 듯 안간힘을 쓰고 그래도 여의치 않은지 두 사람이 달라붙습니다. 마침내 자물쇠가 잘리자 현금을 쓸어 담고 매장을 떠납니다. 여자인데 그렇게 대범하게 하더라고. 그냥 싹 들어와서 큰 가방에서 연장 꺼내더니 그렇게 시작하는데 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제가 지금 3년 차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난달 말부터 지난 11일까지 수도권 무인 매장을 돌며 수백만 원을 훔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 등은 경기 부천과 안산, 인천, 서울 관악구 등에 있는 무인 매장만 10곳을 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양 등 2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고 일부 범행에 가담한 1명도 입건됐습니다. 지난달 경기 고양시에서는 16살 남학생이 망치로 단말기를 부숴 무인 매장 10곳에서 87만 원을 훔쳤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무인 점포를 노린 10대들의 절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진행 중인 협의나 대화는 없고 예정된 것도 없다면서 아예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표기한 지도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이란 간 협상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올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진행 중인 협의나 대화는 없고 예정된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re you any closer today to reaching a final deal to end Iran's nuclear program? Well,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they're not going to make the kind of a deal that I feel is necessary. 또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처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운영 중이라면서 해협을 미국 영토로 표기한 지도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We have a blockade. We control it with a blockade, and I like the idea of declaring it a territory. 이는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은 전면적 공세로 전환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미국 이란 간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장기물 국채 금리가 연일 상승하자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7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2.3% 감소하며 올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7월 주택 착공 건수도 전월보다 12.4% 급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집을 덜 사고 덜 짓다 보니 현재 사는 집을 고쳐 쓰는 수요가 늘면서 미국 최대의 주택 자재 유통업체인 홈디포는 반사이익을 보는 등 경제 지표는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다음 달 러시아 총선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곡물 수출항을 겨냥한 공세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대적인 드론 공격으로 맞불을 놓으며 푸틴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을 겨냥해 또다시 대규모 드론 공격을 벌였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주로 600대 이상의 드론을 발사했다며 이 가운데 200대 가까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의 창고가 파손됐고 알루미늄 공장과 변전소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와일드베리스 창고 20곳이 피격돼 피해액이 8조 원이 넘는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물류와 에너지 시설을 노려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민간인들의 전쟁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주요 도시에선 주유소 앞으로 수백 대씩 차량이 줄을 서는 풍경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배급제로 자동차 연료를 공급하는 지역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떨어진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허점을 노려 탄도미사일과 유도 활공폭탄을 동원한 공격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밤사이 하르키우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에 1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Дуже жваве місце, можна сказати, центр селища, де зранку люди йдуть на роботу, люди йдуть до своїх магазинів.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밀 수확기를 맞아 흑해 오데사항, 다뉴브강 연안 이즈마일 항구 등 곡물 수출항도 연일 타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최근 6개월간 영국제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온 것과 관련해 러시아는 영국을 테러 공범이라고 규정하며 깊이 개입할수록 대가가 커질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독일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의 최대 지원국인 영국은 러시아의 경고에도 군사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안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지구를 공습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한 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이스라엘 공격을 모의하던 하마스 지휘관들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주장했고, 가자지구 민방위대 측은 가자시티 항구에 있는 피란민 텐트가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거대 미디어 기업 디즈니가 자회사인 ABC의 방송 면허 취소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줄곧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나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방영해온 ABC 방송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압박해왔습니다.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50% 관세 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고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경제, 중동 정세, 양국 무역 관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간추린 국제 소식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자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적으로 다룬 자국 언론 기사에 대해 이해 불능이라며 거칠게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15일 SNS에 한국의 반응에 경계태세 취하는 방위성 간부라는 제목의 교도통신 기사를 걸고 왜 일본 미디어가 외국 정부가 제공한 사진으로 이런 내용의 기사를 송고하는지 이해 불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국무원 총리를 지내며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과 국유기업 개혁, WTO 가입 등을 주도했던 중국의 경제개혁 사령탑 주롱지 전 총리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주 전 총리의 시신은 베이징 바바오산 혁명공묘에서 화장됐는데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과 한정 국가부주석이 연결식장을 찾았습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그라나다 인근에서 현지 시간 18일 오전 10시 40분쯤 규모 4.8 지진이 일어나 3명이 다쳤습니다. 안달루시아 광역자치주 구조당국은 3명이 경상을 입었고 건물에 금이 가거나 파편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500건 넘게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필리핀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숨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필리핀 남부 잠부앙가시의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부속 고등학교였는데 학생 1명이 같은 학교 학생들을 총으로 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가해 학생은 교사를 향해서도 총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총통이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현금 약 4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타이완 라이칭도 총통은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등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의 열매를 1인당 10,000위안을 지급하는 AI 보너스를 통해 전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년 만에 컴백한 방탄소년단이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주요 부문 수상을 노립니다. 빌보드는 BTS의 스위미, 2016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올해의 노래와 최우수 K-팝 등 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BTS의 멤버 지민이 미국 공연 도중 소아암 소녀를 찾아가 격려하는 모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텍사스 알링턴에서 열린 공연 도중 지민은 객석으로 직접 가 암투병 중인 소녀 올리비아를 끌어안고 뺨에 입맞춤을 했고 지민을 직접 만난 소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질문을 던지는 CNN 기자를 향해 또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CNN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과 의회 자료 등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위비 주장을 조목조목 팩트체크했는데요. 결론은 전부 다 틀렸다였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직접 요청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 소속이냐고 묻더니 다짜고짜 가짜뉴스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I'm with CNN. Fake news. I just wanted to follow up on the South Korea question. You're a loud, boisterous person. You're fake news. I was trying to find out if you had been talking to Kim Jong-un, if he had asked you to scale back on those military exercises. 가짜뉴스 수모를 당한 CNN이 한국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하나 팩트체크했습니다. 우선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And during my first term, they agreed to pay close to $3 billion a year for protection because we don't, they essentially weren't paying. CNN은 한국은 트럼프 1기 전에도 이미 해마다 8억 달러 넘게 부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타결한 협정에서 한국이 합의한 건 분담금 8.2% 인상으로 한국의 부담액은 10억 달러에 못 미쳤고 이는 트럼프가 주장한 30억 달러와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이후 2년간 추가 인상을 합의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설득해 분담금을 내지 않게 됐다고 말했지만 Very well, but they were paying $3 billion a year. And then they convinced Biden that I was probably a bad person and they shouldn't, and he immediately rescinded that order. CNN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체결한 2019년 협정은 1년짜리로 이미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과 2024년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의 분담금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인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도 3만 9천 명이라고 말했지만 미 국방부는 3월 말 기준 실제 병력이 2만 6,58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과 방위비를 둘러싼 허위 주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리고 한국의 방위비 10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란전 수렁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북한을 향해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짚어보죠.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에이펙 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서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뭔가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만나고 싶어 하죠. 예. 11월에 중국 심천 선전에서 에이펙이 열리죠. 작년에 경주에서 열렸고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 만나면 시간이 절약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주회담 전후에 만나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에이펙 심천 회담 전후에 결국은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그때 만나면 노벨 평화상,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싶어 하는 노벨상은 약간 이제 시효가 올해는 끝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지 11월 심천 에이펙 회담에서 만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참모들, CIA 등을 통해서 회담 개최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으로서도 미국과의 대화, 손해 날 건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반응을 보면 한미 훈련 축소에 대한 반응 없이 힘으로 대응할 거다 이렇게 북한이 밝혔다고 해요. 앞으로 북한은 이런 미국의 손짓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일단은 이 UFS 훈련에 대해서 처음으로 북한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힘으로 대응하겠다, 적수란 표현을 여전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화된 힘으로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어떤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라든가 또 김정은과의 대화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본인이 3번 만났습니다. 2번 정상회담을 했고 판문점에서 2019년 6월에 만났죠. 작년 가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갈 때까지 가봤다. 얘기는 회담 충분히 해봤다. 이제 무슨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이 원하는 부분 비핵화, 스몰딜 같이 미국이 양보한다면 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방침을 아마 물밑에서 전달하고 있지 않나 추정을 해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응답을 해왔다라는 이제 SNS 글을 올리면서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대포 축소를 지시했다라는 게시글도 올렸습니다. 결국에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거다. 이렇게 인과관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인데 저희 또 외부 전문가들의 논리는 약간 좀 다릅니다. 8월 17일 날 이게 나왔는데 예. 이 뉴스는 뭐냐면 이란 전쟁 합의 60일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전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14개의 합의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서 종전으로 가야 되는데 예. 사실 이란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현재 타결된 게 전혀 없고 또 진행되고 예정된 것도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죠. 자, 이걸 가지고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 나서기는 공화당이 매우 불리하죠. 트럼프 대통령 눈길을 돌리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고 예. 결국은 김정은 카드를 꺼내들므로써 한국을 조금 압박하면서 또 북한을 유도하면서 미국 유권자들의 눈을 돌리는 그런 눈길 돌리기 전략으로 이번 카드가 나온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해봅니다. 네,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여론 악화의 그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변화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소셜 트루스에 올림으로써 국방부는 실질적인 지시를 받은 게 없는데 결국 지시를 이제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행을 하기 시작했고 예.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제 국방부의 안규백 장관을 만났습니다. 왜 왔냐고 그랬더니 SNS 보지 않았느냐. 훈련 축소 내지는 별도 훈련 등을 이야기한 거죠. 사실 지금 22건의 야외 기동훈련 중에 14건이 예정돼 있었는데 14건도 야외 기동훈련이 아마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고요. 훈련을 각기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저께부터 10하루 동안 훈련을 하는데 연합훈련이니까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저 GP 탱고라는 경기도 청계산에 있는 벙커에서 전시 이렇게 대응 훈련을 하는데 이게 이제 평택의 험프리스로 가서 평시 전쟁 대비 훈련을 함으로써 훈련의 이 수준이 좀 낮아졌고요. 또 한미가 각자 훈련을 하는 그런 양식이 됨으로써 뭐 연합훈련은 사실상 좀 명분에 비해서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유가 뭐든 간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 당일에 훈련 축소 지시를 한 건 동맹국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과거 한미 정상 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근데 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가능하다라는 저희가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들은 명분은 이란 전쟁에서 해협을 막는데 함정을 좀 보내라고 그랬는데 한국이 노땡스 했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미국은 한국을 많이 도와주는데 한국이 미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전 세계 어느 동맹국도 이란 전쟁의 함정을 파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조차도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을 이란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면 보내겠다라는 입장이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대미 투자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돌발 행동에 대해서 원인을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이란 전쟁 중인 미국을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들에게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When I called recently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who I like, but I called him, I said, would you like to give us a little hand? We don't need help with Iran, but if you'd like, give us a hand with Iran. He said, no thanks.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in Iran? That's strange. No, we'd rather not get involved. 네, 트럼프 대통령 한국이 이란 전쟁 안 도왔는데 왜 우리가 함께 하는 건가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저 통화가 언제 이루어진 내용인 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만 어제 제가 청와대 쪽에 알아보니까 통화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측의 어느 분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서 통화라는 어떤 사실을 꺼내 들었는데 미국의 어떤 이제 불만 압박은 3,500달러에 달하는 통상 그 협상의 결과인 대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국이 워싱턴에서 느린 협상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슬로우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3,500불 중에 1차 투자분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거. 한국은 가스 화력발전소 등의 투자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달라고 합니다. 일단 한국 입장에서는 그것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이게 일본에 비해서 이제 1년이 지나가도록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부담을 가질 것은 결국은 12.5%의 현행 관세를 또 2배로 인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미훈련 축소 지시를 놓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좀 크다고 하던데 미국 내 여론 좀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네, 일단은 뭐 70%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동맹 70년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또 최근에 또 일부
어떤 전문가 그룹에서는 한국이 부담을 안 함으로써 부담을 지게 생겼다라는 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방위비 인상이라든가 한미 동맹에 있어서 한국이 기존에 아주 어려웠을 때 국가가 아닌데 동맹 부담에서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한국이 충격을 받아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또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지난 일기 때 했던 지금 마크 켈리라든가 톰 틸리스 상원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전통적인 한미 동맹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부담이 늘어갈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뭐 쿠팡 문제도 그렇고 여러 사안으로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한미 관계는 어떤 상태라고 보세요? 영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뭐 영화 제목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정말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뭐 헤어질 결심이라는 단어를 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한미 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얻어내야 될 게 핵 잠수함 건조 계획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야 될 부분은 바로 3,500억 달러의 투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호남에 800조 원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이야기했는데 미국에는 투자에 1년이 지나가도록 발표가 없음으로써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이제 조금 의심하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협상에 따른 후속 이행 계획은 좀 한국이 속도를 내고요. 또 우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칙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한국과 협의를 하는 그래서 코리아 패싱을 막는 그런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앞서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훈련 축소 지시 게시글에도 김정은을 언급했고 그 글에 앞서 판문점 회동 당시 사진을 올리며 좋은 관계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또 어제는 직접 기자들에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Why hasn't Kim Jong-un responded to your request to have a conversation? How do you know he hasn't responded? Has he? Yeah, he has. Did he ask you specifically to scale back on those? Quiet. I just wanted to follow up on the South Korea question. You're a loud, boisterous person. You're fake news. 네,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에이펙 때 김정은 위원장과 그 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 한미 연합훈련이 취소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19년에도 그렇게 훈련을 대폭 축소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그다음에 기자들과의 설전을 제가 조금 번역기를 조금 돌려보면 많이 레터를 보내고 또 여러 가지 협상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자들의 포인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답이 없는 건 분명해요. 그 없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하지 않았고 이게 소통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느냐. 제가 감히 번역기를 좀 돌려봤고요. 네, 뭐 정상회담을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2019년처럼 한미연합훈련을 이제 축소했는데 그때하고 조금 다른 점은 지금은 너무 일방적으로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갑이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을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갑인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을처럼 보이고 뭐 여러 가지 SNS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 사이 좋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뭐 Hey 도널드, we are right 뭐 이런 표현 우리 괜찮은 거지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좀 미국 대통령의 어떤 이게 SNS에 맞지 않는 거로서 마치 회담을 좀 구걸하는 듯한 뭐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조금 너무 나간 요즘 뭐 이란 전쟁에 이번에 앙카라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는 트럼프 대통령의 빔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저런 것도 다 수용할 수는 있지만
이 정상회담이 너무 가벼워지는 네. 뭐 그런 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 북미 회담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또 응답을 해올지도 반응을 보일지도 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북한과 미국이 뭐 스웨덴에서 몰밀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박지원 이제 의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국정원장 시절에 이제 북미 채널을 많이 파악했죠. 세 군데 보통 이루어집니다. 뉴욕 유엔 총회 채널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스웨덴 스톡홀름 채널입니다. 왜 스웨덴이냐? 스웨덴은 이제 유럽에서 북한과 가장 먼저 수교를 한 나라고요. 또 판문점의 중립국 감시위원회 국가 멤버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양측이 대사급 관계를 개설했습니다. 스톡홀름에 북한 대사관도 있고 미국 대사관도 있죠. 그래서 과거에 그 대사관을 통해서 협상을 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뭐 박지원 의원도 지금은 국정원장을 떠났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보지는 않겠지만 뭐 CIA가 움직인다라는 일반적인 추론을 해볼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11월 회담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독려를 하는 과정에서 재참회 장소에서 만난다면 아마 스웨덴에서 만나지 않았겠느냐. 뭐 이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고 과거의 경험과 사례로 추론을 해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로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흔히 말하는 통미봉남,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를 제외하고 미국과 북한이 논의를 이어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많습니다. 뭐 코리아 패싱이라고 그러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할 때 페이스메이커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2019년에 정상회담 할 때는 뭐 북한과 미국 간에 직접 채널이 가동이 안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이 역할을 했습니다. 운전자론을 했죠. 그러나 이제는 뭐 서로 뭐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할 정도로 이미 채널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한국을 구태여 또 경유하지 않죠. 또 북한은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두 정상이 무슨 논의를 할지에 관해서 실시간 파악이 안 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뭐 북한에게 서로 협의하자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통미봉남을 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워싱턴과 긴밀하게 사전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등에서 좀 저희가 적기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합니다. 앞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종전에 대한 다자간 논의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이야기가 이번 왕이 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좀 나올까요? 네, 광복절 경축사의 북한 관련 핵심 키워드는 다자논입니다. 왜 남북 간에 전혀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강을 통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어프로치를 해보자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이 외교부 장관이 방한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북중 간에 긴밀한 소통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왕이 부장에게 요청을 할 겁니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한국과에도 대화에 나설 것을 좀 얘기해달라. 오는 9월 24일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뭐 거기서도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대화 재개인데 이 왕이 부장과 이재명 대통령에서도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중국이 등을 좀 떠밀어라. 그래서 한국과도 소통을 좀 하고 또 미국과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그런 주문을 내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 그리고 남북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을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국제 정세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한 달 된 신임 영국 총리가 백악관 비서실장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여러 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영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먼저 통화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과욕이 독이 됐습니다. 버넘 영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몇 차례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짜였습니다. 영국 총리가 백악관 비서실장을 사칭한 인물과 직접 문자를 주고받은 겁니다. 영국 총리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pparently, the Prime Minister sent text to somebody impersonating Susie Wiles, and it was. No, I'm sure that he had a miscommunication. 사실 와일스 비서실장 사칭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와일스를 사칭한 인물이 연방 상원의원을 포함해 유력 인사들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와일스는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인 수지 와일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그야말로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힙니다. 트럼프가 알아야 할 정보, 만나야 할 사람을 고르고 판단하는 최고의 문고리 권력으로 충동적이고 괴팍한 트럼프도 와일스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와일스의 선을 대기 위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의 구애가 끊이질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어제 상승세로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가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6거래일 만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코스닥은 장중 7,200선을 회복했지만 도중에 약세로 전환하며 6,800대의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어떨지 개장 화면 직접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 파란불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6,490선에서 좀 더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5%대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805선대, 805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마이너스 3%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일제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중동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고 미국 장기 국채 금리까지 급등한 게 주가 급락의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반도체주 하락과 외국인 자금 이탈, 원화 약세, 또 국내 시장 금리 상승이라는 사중고에 직면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5%대 하락폭을 보이며 코스피 6,490선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3%대 하락을 보이면서 807포인트를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411.8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원달러 환율 1,413원대를 역시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이어지는 뉴스에서 개장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29개 주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중독되도록 메타 측이 의도적으로 설계했는지 등이 쟁점인데 막대한 배상금 판결이 나올 경우 회사 존립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이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등 4개 주가 제기한 소송의 쟁점은 중독성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에 청소년들이 중독되도록 의도성을 갖고 설계했다는 게 주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 4개 주를 포함해 29개 주는 메타가 청소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첫날 피해자 부모들은 법원 앞에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He was almost 16 when he took his own life after a 5-hour encounter with an adult criminal posing as a beautiful young woman. By her teens, she could not look away. Her scrolling became depression, then anxiety she could not escape. 메타 측은 그러나 어떤 주에서도 이용자가 오도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는 주장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메타 측이 패소할 경우 벌금이 최대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타의 시가총액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It's a huge threat to the company. Some folks have been throwing around the word existential, and I think that's a fair word for this lawsuit. 이번 소송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사소송이었던 담배 소송과 닮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의 중독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회사 측은 290조 원이 넘는 합의금을 물게 됐습니다. 메타는 이미 이달 초 뉴멕시코 법원에서 진행된 비슷한 재판에서 약 8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호주와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유해하다며 법으로 사용 연령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는 메타뿐 아니라 관련 업계의 사업 방식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대한무용협회 등 무용계 인사들로 구성된 법무용계 생존연대가 무용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생존연대는 호소문을 통해 김기민과 박세은, 전민철 등 세계적인 무용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음에도 국내 무용 생태계는 붕괴 직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때 52개에 달하던 국내 무용 관련 학과가 30여 개로 급감하고 공연 기회는 갈수록 축소돼 무용 생태계가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와 국회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오늘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50대 남성 A씨가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길거리에서 옛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 말 없이 결박이 된 상태로 호송버스에 탑승한 50대 남성 A씨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조금 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지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다만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주일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5일부터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악재의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올해 25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앞서 코스피 5%대 하락폭으로 개장을 한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코스피 급락에 올해 25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호남 지역 일부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시 습도 높은 무더위가 나타납니다.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피해가 난 경남 지역에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날이 다시 더워진다고요? 네, 전국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습도 높은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4.7도로 열대야 수준에 근접했고요. 한낮 기온은 32도, 체감온도는 33도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지만 남부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오전까지 최고 4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저녁까지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는데요. 수해 복구가 한창인 통영 등 경남 남해안은 이미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데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짧고 굵게 지나는 비더라도 피해가 난 곳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제주와 강릉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32도, 광주와 대전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절기 처서를 앞두고 있지만 당분간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는 속에 추가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모레 저녁부터 주말 오전 사이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다시 습도 높은 더위가 찾아오면서 온열 질환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장시간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출근길 모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입 대법관 서면 제청을 했는데요. 청와대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지금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네,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 된 거냐, 서면 제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런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2명의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기존의 대면 제청이 아닌 방문 관리를 깨고 청와대 서면 제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 출근길에는 묵묵부답으로 안으로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업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